안녕하세요. 3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장 빠르게 파경을 맞이한 결혼 생활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어디서 보면 아예 결혼식장에서부터 파국이 나서 신혼여행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너무나 다른 사람과 무슨 결심으로 남은 일생을 같이 살 결심을 했는지 신기한 기분이 들기만 합니다. 아마 저 또한 어디 가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결혼 생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와 짧디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30대 중반이 되는 해에 친구 하나가 넌지시 제게 소개팅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 5년 차였고 그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 일이지만 꽤 마음고생을 하고 헤어진 터라 오래 혼자 있었고 일에 집중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친구는 본인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도 너처럼 그전 연애에서 크게 데이고 혼자라고 같은 경험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치유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굳이 거절하지 않고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솔직히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생겼고 말투도 성실한 느낌이었죠. 말도 잘 통했고요. 근데 저는 그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을 정하려는 상대방의 말에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직업이 문제였거든요. 아마 이건 제 협소한 고정관념 탓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사금융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의 회사는 아니었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일반적인 회사처럼 보이는 곳의 평범한 사무 직원이었지만 솔직히 껄끄럽더라고요. 왜 광고에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가까운 이웃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하는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없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 연인으로 두기엔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어지간히 마음에 든 건지 굉장한 기세로 제게 다가오고 설득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사람을 거절했을 때 제가 무엇 때문에 거절을 하는지 알았는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뭘 걱정하고 뭘 생각하는지 안다고요. 하지만 본인은 불법적이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고 미애 씨가 아주 작은 기회를 준다면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기회를 준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무한하게 느껴질 정도였네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듣고 흘러가는 얘기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간 카페 계산대에 놓인 화병에 튤립 몇 송이가 들어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너무 예쁘네요. 나 튤립 진짜 좋아하는데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만남에 튤립을 한 알음 사와서 제게 안겨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얼마나 봤다고 이렇게 잘해주지? 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늘 남자들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여자 없다. 이런 말에 치를 떨었거든요. 아니, 나무랑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10번을 넘게 진심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안 넘어가기는 힘들었네요. 심지어 그런 속마음 말고도 겉모습 또한 제 스타일이었으니 말 다 했죠. 하나 걸리는 게 있었지만
한번 상대방에게 호감이 꽃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오래 연애를 안 했던 터라 새삼 이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분별력이 훅 떨어진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만나는 동안 정말 세상에 나뿐인 것처럼 제게 사랑을 쏟는 사람과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에 확신을 가진 건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 했던 행동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연애 초반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께서 간 문제로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걸 알았고 그 후로 틈틈이 저희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본인 스스로 뭔가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몇 년 동안 간 문제로 몸 관리를 하시고 있기에 남편이 알려주는 모든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관리 방법들이었지만 먼저 나서서 찾아 외웠다가 알려주는 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게 아버지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고 나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들을 만났네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셋이서 살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꽤 오래 한 곳에서 금은방을 운영하셨는데 중요한 자리마다 본인 가게에 있는 금붙이들은 주렁주렁 다 달고 나오셨어요. 상견례에도 어김없이 목걸이에 브로치에 반지, 팔찌까지 번쩍거리는 걸 달고 나오셔서 상대적으로 액세서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희 어머니 손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 동생도 같이 느꼈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돼지 불백집을 하셔서 식당에서 일을 하실 때 귀찮으시다고 웬만해서는 액세서리를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사지도 않으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 하고 가실 것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 저희 자매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께 금팔찌를 하나 해서 선물로 드렸네요. 다른 집 엄마가 하고 있는 금붙이를 보고 이제야 선물을 드릴 생각을 해서 좀 죄송스러워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손목에서 빼시질 않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금붙이 얘기가 상견례에서 문제는 아니었어요. 문제가 될 사건은 따로 있었죠. 원래 상견례에 모이기로 한 인원은 제 쪽에 저희 부모님, 동생, 그리고 남편 쪽에 시어머니와 시동생 이렇게였거든요. 그래서 7명으로 한식집 예약을 했고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한 명이 더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식당에 도착해서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부터 남편의 표정이 좀 안 좋기는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고요. 미애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만나시는 분 있는 건 알지? 근데 어머니가 그분을 오늘 데리고 오셨어. 이게 무슨 소린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듣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께 연애 상대가 있다는 것을요. 같이 살진 않지만 같이 살다시피 한다고 듣긴 했는데 일말의 언질도 없이 무작정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오다니 당황스럽고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말할 시간은 없고 부랴부랴 식당 측에 말해서 원래 예약한 코스를 하나 더 부탁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런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저 해맑게 웃으시면서 본인의 연인을 저희에게 소개시키셨죠. 아유, 내가 남사스럽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 며느리기도 하다면서 굳이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부인, 사돈어른 널리 양해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두 분이 어디서 만났고 시어머니보다 5살 젊은데도 개의치 않고 호감을 표시해서 마음에 들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친구랑 사업을 하는데 등등. 이게 저와 남편의 결혼을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시어머니 연애담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정말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정말 오랜만에 연애를 해서 행복에 겨운 시어머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했던 말을 모르쇠 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그 행동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저희 둘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가서 서로 경제 사정을 모두 오픈했고, 저는 그 당시 친정에서 마땅한 경제적 지원을 못 받고 오롯이 제가 모아온 돈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죠. 남편은 시댁에서 도움을 받아 2억을 해오기로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시댁에 간 날이나 상견례 날이나 집은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재원이나 미애나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고 저도 섭섭지 않게 도움 줄 테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변수를 맞이하게 됐네요. 막상 집을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는 약속했던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고 나오시는 겁니다. 남편은 당황하고 제 눈치만 보고 저는 황당하고 솔직히 그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상견례 당일 보여준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바로 못 주겠다고 남편에게 못을 박으니 결혼 후에도 이렇게 말 바꾸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시댁에 결혼 자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뭐 안 도와주셔도 뭐라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시댁에서 도와주시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 1억 5천 정도 되는 돈에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차라리 속은 편했네요. 온전히 저희 집이라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마음 편한 곳에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 떨림은 반년도 가지 못했고 실망과 치를 떠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생활 극초기에는 좋은 소식이 바로 들려온 덕분에 출발이 좋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했거든요. 신혼 때 남편과 단 둘만의 시간은 물 건너갔지만 저는 늘 아이를 원했기에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좋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 축복과 같은 임신이라는 소식이 전혀 의도치 않게 저와 남편의 관계에 기름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녹슬게 하는 역할을 했네요. 결혼 후 처음 남편과 싸우게 된 원인은 바로 담배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와 금연을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저와 결혼 이야기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금연에 돌입했습니다. 중간중간 과도기가 오긴 했어도 저는 남편이 금연에 성공을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쉰 거더라고요. 결혼 후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냄새를 맡았죠. 화장실에서 며칠 동안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보,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나? 며칠 동안 계속 미세하게 담배 냄새가 나네? 냄새가 올라오나 봐. 아, 그래? 왜 담배 화장실에서 피우는 거야? 밖에서 피우지. 저희 집이 그때 빌라 5층이었는데 저는 아래층에서 피우는 냄새가 저희 집까지 올라오는 줄 알았죠. 올라오는 냄새가 열흘 동안 계속됐을 때 임신한 몸으로 계속해서 담배 냄새 진동하는 화장실을 쓰고 싶지 않아 마음 먹고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근데 저희 집 아래층 라인에는 담배를 피우는 집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들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4층에 사는 사람은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를 전혀 못 맡았다고 하니 그 아랫집들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혹시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가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쯤 저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종종 헬스장에 운동하러 다닐 때 쓰는 스포츠백 안에서 나온 돛대 하나 남은 담배각을 말이죠.
저희 집 화장실에서 미세하게 나는 담배 냄새 원인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 저와 한 약속을 깨고 심지어 제가 임신한 후에 저를 속이고 집 안에서까지 담배를 핀 남편에게 실망을 했고 또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저와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제 뱃속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도 안 하고 참을 생각도 안 한 것 같은 행동에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앞에 발견한 담배각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이거 하나씩 피우면서 대체 무슨 생각했어? 내가 차마 당신이 피운다고 의심도 안 하고 이웃들한테 취조하러 다녔던 거 보고도 무슨 생각했니 대체?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요새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당신만 스트레스 받아? 일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못 참겠어도 지금 내 뱃속에서 자라는 당신 자식 생각하면서 버텼어야지. 차라리 못 참겠으면 나한테 말을 하든가. 거짓말까지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었다는 생각만 하면 솔직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뭐 피우고 싶어서 피웠어? 나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나만 참아야 돼?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한테 참으라고 하지. 그럼 누구한테 참으라고 해? 내가 참을까? 뭘? 어떻게 몸에 힘이라도 줘서 몸속에 있는 애한테 당신이 남기고 간 담배 연기로 간접 흡연 안 하게 할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제발. 분명히 결혼 전에 단단히 금연을 약속했으면서 걸리고 나니 억울해하고 서운해하는 남편의 행동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 그냥 제 남편만이 아니라 태어날 아기의 아빠가 될 몸이면서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죠? 저는 남편에게 다시 금연할 것을 말했지만 남편은 마치 반항을 하는 어린애처럼 더욱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화장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피우다가 걸리고 안방에서 피우다가 걸리고 혼자만 양보하는 것 같다고 고집을 피우는 남편을 보면서 어찌나 한심하고 화가 나던지 진짜 문제는 비단 담배뿐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과 연애를 했을 때 제대로 함께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술을 워낙 못 먹고 또 즐기지 않아서 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술을 먹지 않았고 남편도 제게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술을 많이 안 마시거나 아니면 주정이 심하지 않구나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네요. 남편은 종종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 이사님이 바뀌었다고 말한 이후로는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또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신 날이면 그냥 연락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웠지만 나중에는 속이 터져서 잠에 들 수 없었네요. 저는 좋게 말을 했었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연락이 안 되면 내가 걱정하니까 연락만 잘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들은 남편 왈, 제게 너무 많은 걸 바란대요. 남자들끼리 술 먹고 얘기하면 당연히 연락 못 한다고 꿈 깨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매분 매시간 연락을 하라고 했나요? 그냥 회식을 하면 한다, 늦으면 늦는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이 인간 제가 모르던 아니 제가 미처 확인할 생각도 못했던 술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화를 하면 담배도 천천히 끊겠다고 하고 술만 안 먹으면 그 대화가 잘 통하긴 했는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사고를 치더군요. 초반에는 그냥 들어와서 정신 못 차리고 잠들거나 사람 붙잡고 계속 헛소리를 하거나 하는 게 전부였는데 하루는 또 새벽까지 안 들어오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거의 네 발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씻길 수도 옷을 갈아입게 할 수도 없으니 거실 소파 위에서 자게 했거든요.
자는 사람 위에 담요 올려주고 저는 다시 안방에 들어가서 잤죠. 근데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준비를 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무슨 속이 안 좋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데 술을 그렇게 먹으니 당연한 거라고 했죠. 남편이 느릿하게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하는데 저는 소파에서 남편이 덮고 잔 담요를 짚어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큰마음 먹고 산 가죽 소파 색깔이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짙은 초콜릿색 가죽 소파에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둥그렇게 짙은 색으로 얼룩이 져 보이는데 멍하니 그곳을 보다가 이내 경악을 했네요. 이 인간이 술 먹고 자다가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하고 말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편을 잡아 다시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뭐냐고 따졌죠. 남편은 처음에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고 말을 더듬으면서 정말 내가 한 거라고? 진짜? 당신이 술 그만 먹으라고 뭐 부어놓은 거 아니야? 라고 되도 않는 의심을 하더군요. 제가 냄새를 맡아봐라. 이게 그냥 물 부은 건지 어떻게 결혼하고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딴 모습을 보여주냐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하다가 이게 그렇게 큰일이니에요. 회사 가야 하는 사람 붙잡아두고 히스테리 부리고 싶냐면서 도리어 따지고 드는데 뻔뻔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지 큰 소리를 내는 모습에 솔직히 정이 뚝뚝 떨어졌네요. 그렇게 비싼 가죽 소파는 저희 집에 온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그렇게 생을 마감했죠. 결혼하고 성격이 180도 바뀌는 남자들에 대해 들어만 봤지 제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잡은 물고기에 떡밥 안 주고 결혼 전에는 열과 성을 다해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정말 초반에는 마음을 얻기 위해 모습을 꾸며낸 거고 혼인신고하고 내 사람 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지 편한 대로 하는구나. 기함을 했네요. 결혼 후에 본 모습을 드러낸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금은방을 하는 시어머니께서 먹고 사는 게 그냥저냥 여유 있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집할 때 돈을 보태주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기도 했고 또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웬걸? 시어머니는 종종 남편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공무원 대출을 받을 수 없겠냐. 너 공무원 돼서 이득 보는 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돈 없으면 그거라도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다 쓸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근데 대출 받아서 집 산 지 얼마 안 된 저나 남편이 그 정도 현금이 어디 있고 또 대출을 받기도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제 선에서 좋게 말해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는 잦은 돈 문제 관련 연락으로 전화 받기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무시하래요. 본인도 어머니가 돈 얘기할까봐 안 받는 거라고 왜 미련하게 그걸 다 받아서 고생하냐고 하더군요. 아휴, 본인은 어머니니까 연락을 쉽게 무시해도 제게 그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공감 능력은 뉘집 계에게 나눠주고 온 건지. 근데 아무리 시어머니의 전화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피해도 집까지 불쑥 찾아오는 걸 피할 재간이 없었네요. 하루는 작정을 하신 건지 밤 12시가 넘었을 때 집에 사귀는 남자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임신을 한 지 12주 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한 잔을 하시고 오신 건지 두 분 다 한층 상기된 얼굴과 목소리로 들어오시는데 와, 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분은 그대로 소파로 직행해서 널브러져서 찬물 가져오라고 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주방에 들어가셔서 냅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이러시더군요. 야, 야, 여기 고기 있네, 고기. 이거 좀 구워봐라. 그리고
여기 두부도 있고. 근데 찌개용이네. 미애야, 너 고기 굽고 묵은지 있으면 그거 좀 지져봐라. 두부김치 먹게. 어머니, 혹시 술 더 드시려고요? 어머, 술 안 먹으면 여긴 왜 왔겠니? 술 먹으러 갈 곳 없어서 여기 온 건데. 저 양반 아직 배 안 찼어. 맥주 좀 있나? 아, 여기 있네. 너네는 캔맥주만 먹니? 밤 11시에 술상을 봐오라는 시어머니. 순간 표정 관리를 할 수도 없이 짜증이 솟구쳐 오더군요. 그래도 정말 여기서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애써 간단하게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거실에 식탁을 펴서 술을 날랐습니다. 근데 그냥 술상을 봐드린 게 끝이 아니라 옆에서 술시중까지 들게 합니다. 솔직히 너무 몰상식한 짓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이었어도 아무리 시어머니고 손이 사람이지만 다음날 출근하는 아들 부부를 붙잡고 술을 마시라고 하다니. 하지만 최악의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야, 미애야, 너 결혼식하고 나 처음 보지? 임신한 것도 이 사람 통해서 알려주고 말이야. 아무리 내가 네 시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재원이 너도 그렇고 나는 가족 아니다 이거냐? 아니에요. 바빠서 그랬죠. 어련히 어머니 통해서 아시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서운해 임마. 미애 너 임신 축하하는 기념으로 내가 따르는 술 한 잔 받아라.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사귀는 사람이 제게 내민 소주잔을 그대로 잡아 그 사람 이마에 던질 뻔했네요. 이게 말인가요? 임산부에게 축하주를 마시라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하지만 미처 그 분노를 다 터뜨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곤란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좋은 말도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는 겁니다. 옆에서 남편이 말려도 한 잔은 마셔도 돼. 이 정도는 오히려 태아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쁜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애 너 어른이 주는 술 마다하면 나중에 건방지 내놨는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주 인성 생각해서 그냥 한 잔만 감사하게 받아 마셔. 나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제게 술잔을 들이미는 사람은 그냥 남이라고 쳐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 뱃속에 시어머니의 손주가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사귀는 사람을 두둔한다고 술을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술잔을 내밀던 사람은 머쓱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옷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이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이제 집에서 담배는 일절 안 피운다고 약속했던 때인데 초대도 받지 않은 손님이 내 집에서 그것도 임신한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죄송한데 담배는 좀 꺼주실래요? 지금 남편도 집에서는 담배 일절 안 피우거든요. 어머, 얘 봐라. 네가 왕이야 뭐야? 네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어디서 담배를 꺼라 마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임신을 했고 자시고 너 무슨 임신이 유세인 줄 아나 본데 세상 여자들 다 하는 게 임신이야. 근데 그게 무슨 유세라고 지 시애비가 주는 술도 마다하고 담배를 끄라고 명령을 해?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님. 이 야밤에 찾아오셔서 상 차리라는 것도 군말 없이 다 했는데 임신한 사람한테 술 먹어라 옆에서 담배 펴도 참으라고 하세요? 그럼 네가 참아야지 뭐래? 하여간 요즘 애들은 그저 뭐든 안 된다고 건방이나 떨고 내가 너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자존심 굽혀가면서 돈 얘기 꺼냈을 때도 무시나고 말이야. 야, 나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술을 먹던 저렇게 아들 하나 잘 낳은 그런 사람이야. 잘 낳아놓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소파 위에 실내나 해요? 화장실 하나 못 가리는 어른으로 정말 잘 키우셨네요. 뭐? 저 그냥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마시다가 가세요. 저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고
뒤에서는 상이 엎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남편이 말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싹 다 무시하고 들어와서 누워 잤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급격하게 시어머니와 사이도 틀어지고 남편과도 어색해졌어요. 솔직히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숲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저 기댈 곳이라고는 제 가족, 제 친정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5달 정도 지났을 때 그마저도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몇 년째 몸이 안 좋으시던 아버지께서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연락을 받아 병원에 가서 잠들듯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좌절을 했어요. 동생과 어머니와 마주 앉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펑펑 울었네요. 근데 장례식이라는 게 고인의 끝을 무사히 배웅하는 역할도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절차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잠깐이나마 슬픔을 잊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어머니도 동생도 장례식장 절차대로 움직이느라 아주 잠깐은 아버지가 이제는 곁에 안 계시다는 상실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진 남편도 그날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켰고요. 근데 장례식 절차와는 다른 의미로 제가 슬픔을 싹 다 잊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붉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온 시어머니였죠. 아무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장례식장에 입고 오는 격식을 안 따져도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먹는 육개장 국물보다도 더 쨍하게 붉은 원피스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제가 시어머니께 가진 기대가 정말 바닥이었나 봅니다.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된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냥 정말 위로를 위해서 온 게 아니더군요. 제가 한창 어머니와 함께 오신 손님들 상대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가보니 소동의 주범들은 바로 제 동생과 시어머니였어요. 동생은 들고 있던 트레이를 바닥에 내팽겨치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아프면 먼저 가는 게 부모된 도리라고? 당신도 어디 하나 아프면 알아서 먼저 가봐. 어머 어머,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 사돈 처녀는 위아래도 없어? 예의 없이? 없다. 당신같이 몰상식한 인간한테 차릴 예의가 없어. 미정아,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버지 가시는 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동생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사귀는 사람이 앉은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무슨 정신머리에서인지 생각해 준답시고 아프신 아버지가 이제라도 가서 다행이라는 소리를 했답니다. 이제라도 간 게 남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호상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앞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싸움을 말리러 와서 오히려 제가 쌈딱이 되는 경험을 했네요.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나중에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면 저도 호상이라고 어머님 장례식에서 춤이나 출까요? 제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어디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내 장례식에서 네가 춤을 왜 춰? 그러니까 호상이니 뭐니 사람 속 뒤집는 소리 왜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큰 소리 치는 것도 못 견디는 양반이 왜 매번 생각 없이 열불 터지는 소리만 하냐고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 여보,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래? 사람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럼 당신도 나가. 사람 보는 눈 신경 쓰는 인간이 지 엄마 입에서 세상 창피한 얘기가 나오는 건 신경도 안 쓰이나 봐? 당신 어머니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날에 호상이니 뭐니 떠드는 인간, 나도 이제 시어머니로 생각 안 한다고.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어깨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저를 말린 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 대신 두고 봐. 내가 싹 다 되갚아 줄 거야. 라고 외치는 시어머니를 끌어낼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저를 말리면서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어머니를 끌어낼 수 있냐고 하면서요. 진짜 우라통이 터지다 못해 파스스하고 한 줌의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 편 들려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 모자 덕분에 아버지를 보낸 슬픔은 터질 듯한 분노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쫓겨난 시어머니가 제게 되갚아준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 그저 말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급격하게 저와 남편의 사이가 안 좋아졌고 누구 하나 먼저 그날 일을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동생이 그날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을 전해오더군요. 제가 퇴근할 시간쯤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어머니 식당으로 오라는 소리만 하고 끊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에 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죠. 원래 저녁까지는 장사를 하시는데 식당 문 앞에는 사정으로 인해 일찍 닫는다는 푯말이 걸려 있었고 유리창 안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두들겼고 밖에 있는 저를 발견한 동생이 저를 들여보내줬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고 동생은 열을 잔뜩 받은 사람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더군요. 언니, 오늘 엄마 식당에 누가 왔다 갔는지 알아? 언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지 친구들 다 모아서 엄마 식당에 왔었대. 근데 와서 동생의 얘기를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입술은 마르고 손은 바르르 떨렸어요. 상황에 질려서 당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보다 했습니다. 되갚아 주겠다고 악을 지르던 시어머니는 저나 동생이 아닌 저희 어머니께 그날 당했던 망신을 되갚기 위해 저희 어머니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난 시어머니가 달갑지는 않았지만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기 싫어서 장례식 날 일어난 일을 모른 척하고 응대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얌전히 4명이서 불백 6인분 시켜서 잘 먹고 가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를 테이블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돈, 잘 드셨어요? 여기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입맛에 맞으셨나 모르겠네요. 입맛이라고 할 거 있나요? 그냥 돼지고기인데. 근데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치? 그래, 여기 고기 오래 뒀다가 하죠? 아유, 나 냄새 나서 먹느라고 혼났잖아. 재원 엄마, 사돈 양반이 하는 집이라서 신나서 왔더니 이게 뭐야? 괜히 기대만 했네. 아유, 미안해 자기들. 나도 오늘 처음 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사돈, 장사 계속 하시려면 음식이나 위생에 좀 신경 써요. 어? 갑자기 시작된 악독한 평가들에 어머니는 잠시 멍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인간이 앙심을 품어서 지 아군들을 데리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식탁 위에 말끔하게 비워진 그릇들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4명이서 6인분을 이렇게 설거지한 것처럼 싹 비워내고 할 소리가 아니죠. 음식 타박을 할 거면 조금이라도 남기고 하는 정성을 보이시던가요. 참나, 생각해서 억지로 다 먹어줬더니 손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어머,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사돈, 지금 하고 있는 앞치마 언제 세탁한 거예요? 빨기는 해요? 이렇게 쩐내나는 앞치마 두르고 한 음식이 그렇지. 사돈, 어디서 고소당하기 싫으면 좀 관리 좀 하세요. 관리를요. 자식만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장사하는 버릇도 못 쓰겠네.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이성을 잃으셨고 하고 있던 앞치마를 그대로 벗어 시어머니 얼굴에 내던지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던져진 앞치마에 뒤로 넘어갈 뻔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셨죠. 자식 잘못 키운 건 당신 부모겠지. 잡내가 나는 건 그쪽 인성이고 어디서 캐캐 묵은 양심을 품고 의문스럽게 나타나서 시비를 걸어? 먹을 건 다 처먹고 뭐가 어째? 헛소리 할 거면 다 나가.
당신들 같은 손님 평은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어머니는 시어머니 일행을 그대로 식당 밖으로 쫓아냈고 그때 겪었던 수모로 차마 저녁까지 장사를 할 수 없으셨다고 해요. 제게 먼저 말하긴 뭐 하셨는지 동생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셨고 동생은 바로 제게 알린 거죠. 동생도 어머니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안 했다면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난동이 일어날 일도 없었고 어머니께서 이런 괜한 치욕을 겪을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지독한 연을 남김없이 끊어낼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겪은 치욕과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설명했어요. 그걸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시어머니 행동을 못 참겠다. 당신이 그걸 두둔하면 난 당신하고도 못 산다고 말을 하니까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게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장인어른 장례식 날 당신이 너무 심했어. 아, 그래서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그 머리통은 왜 달고 다니니? 먼저 아프면 죽는 게 호상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무리 어머니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래,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 사람 손에 키워진 당신도 뭐 다를 게 있겠어? 말만 앞에서 번지르르 하게 하고 나중에 말 바꾸는 것도 똑 닮았는데. 너 말 다 했냐? 속 좋게 뭐든 걸고 넘어지고 매사에 불평불만이라서 사람 진 빠지게 하는 게 누군데? 그 불평불만을 산송장에게도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니들 모자야.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당신 집안이랑 더 이상 오래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반년도 못 채운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끝내 합의 이혼은 못하고 소송을 걸었고 남편의 술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로 뱃속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지불할 때 보탰던 돈도 제 지분이 컸고 대출금 갚는 것도 제 앞으로 받아 제가 거진 다 내고 있던 터라 재산 분할도 딱히 그 사람에게 크게 돌아갈 건 없었습니다. 거의 몸만 나갔어요. 근데도 끝까지 제게 정말 본인을 안 잡을 거냐고 혼자 살 자신 있냐고 묻는데 오히려 자신 없어 보이는 건 너다 라고 끝냈네요. 5달이라니 5년도 아닌 5달. 저는 꽤나 확신을 갖고 한 결혼이었는데 정말 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게 결혼인가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어느새 제 출산일이 다가왔고 출산 휴가 기간에 병원에서까지 이혼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참 서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지독한 실수를 만회할 방법은 이혼뿐이었거든요. 이혼 후에는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딸을 낳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동생이 결혼도 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혼을 한 후에 저희 집안에 크게 웃을 일이 없을 거라는 우울한 생각도 했는데 동생은 저와 다르게 정말 진국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네요. 제부는 작은 광고회사의 대표였는데 능력도 좋고 다정하고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무엇보다 제 동생 앞에서는 시키면 거의 죽는 신용까지 할 것 같은 그 모습이 언니로서 마음에 쏙 들었네요. 근데 동생이 결혼을 하고 몇 달 뒤에 제부가 저희 어머니께 진지하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어머니 식당에 자주 들러서 회사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가던 제부는 늘 어머니 손맛을 칭찬했거든요. 본인이 먹어본 돼지 불백 중에 최고고 또 반찬도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맛있다고요. 저나 어머니나 사위로서 하는 아첨이겠거니 하고 웃고 넘어갔는데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나 봅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부가 말했어요. 장모님, 진지하게 식당 홍보를 저한테 맡기실 생각 없으세요? 홍보?
TV 광고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니요. 요즘에는 단순히 TV에서 하는 광고 말고도 SNS 통해서 하는 광고도 있거든요. 젊은 층에는 더 수요가 높기도 하고 파급력도 못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장모님 식당이 그냥 동네 식당으로 남는 게 아까워서 드리는 제안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보수는 전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넘기기 아까워서 제가 이러는 거니까요. 처음에 어머니는 그냥 하면 좋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습니다. 유명한 SNS 스타들에게 식당 후기를 맡기니까 빛과 같은 속도로 입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냥 형식상 놔둔 어머니 식당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예약은 되는지 웨이팅은 없는지 물어보는 손님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늘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될 때는 식당 밖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서 육아휴직 중인 저도 나와서 식당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인기가 일시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보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어머니 식당은 본점을 확장하고 2호점까지 내게 됐어요.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그냥 그랬더라면 그 홍보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었겠지만 맛은 절대로 과장이 섞인 게 아니기에 고정적인 단골 손님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어머니는 단시간에 걸친 성공에 얼떨떨해 하시고 2호점을 운영할 사람을 얼른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으셨어요. 남한테 맡기기는 마음에 놓이질 않는다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제가 점장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일적으로라도 심적으로라도 가족인 제게 기대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2호점을 낸 동네가 예전 시어머니의 금은방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근처에 사시기도 했거든요. 저는 예전 식당이나 금은방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행여 마주쳐서 입맛만 버릴까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았네요. 가까운 길도 돌아가고 마주칠 만한 가능성은 모두 막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그런 저를 보고 호기심이 동했는지 저를 보고 2호점에 들리기 전에 제 시어머니의 금은방에 들렀다 왔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거길 왜 갔어? 그 사람이 네 얼굴도 아는데 뭐하러? 언니, 근데 거기 주인 바뀌었더라? 그 사람은 안 보이던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냥 사람 쓰는 거 아닐까? 나도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아니야. 주인이 바뀌었대. 바뀐 주인 말로는 그 전 주인이 빚 때문에 급하게 가게 처분했다고 본인이 이득 보고 얻은 가게라고 하던데? 전혀 예상치 못한 옛 시댁 소식에 잠시 멍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가족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몇십 년간 운영한 금은방을 처분했다니 연민은 가지 않았지만 기분이 좀 오묘했어요. 근데 며칠 안 가서 재료 문제로 본점에서 2호점으로 오신 어머니가 더 묘한 표정으로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내가 오다가 누구 마주쳤는지 아니? 너 옛날 시어머니, 내가 여기 근처 시장에서 물건 사고 차에 싣고 오는데 옆으로 지나가더라. 진짜 얼이 다 빠진 얼굴로 나 한 번 보고 내 차 보고 또 나 보고 차 보고 이렇게 번갈아 보다가 내가 무시하고 운전석에 딱 타니까 들고 있던 장바구니 바닥에 탁 내팽개치는데 참나 그 인간 성질머리 어쩌니? 근데 속은 좀 시원하더라. 근데 저희 어머니 차가 벤츠였거든요. 2호점을 내시면서 저랑 동생이랑 가서 어머니 차부터 바꿔드렸어요. 큰 성공을 거두셨으니 그 성공에 맞춰서 좋은 거 하나 가지셔야죠. 근데 그 차를 타고 그렇게 어머니 식당을 지저분하다 무시하던 시어머니를 마주치셨다니 이혼 후에 후련하긴 했지만 뭔가 걸린 것 딱 하나 명치에 걸려있는 기분이었는데 그 채증이 삽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시댁 소식을 원치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몇 달째 안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락도 하기 싫어서 이혼한 변호사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직접 문자를 남겼어요. 앞으로 한 달만 더 밀리면 정말 고소 들어가겠다고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숨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한숨과 함께 평생 듣기 싫었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남편은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 근데 사정이 있다로 시작해서 갖은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금은방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전에 만나던 그 사람에게 사기를 맞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다고 하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말뿐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정말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 인간 때문에 진 빚은 갚느라 못 보냈다. 다음 달부터는 제대로 보낼 테니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지금 본인 어머니도 빚 때문에 살던 집 팔고 원룸에서 산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마치 제 동정을 구하려는 말에 그저 앞으로 밀리지 말라고 말만 했네요. 근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끝내고 질질 끌다가 근데 장모님 식당 잘 된다는 얘기 들었어. 라고 말해서 이제 네 장모님 아니라고 말하고 얼른 끊어버렸네요. 지금은 그 인간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제 상처를 치유하고 잊을 수 있었네요. 아직은 제가 모든 걸 말끔히 청산하고 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진 않아요. 이 행복을 당연시하지 않고 묵묵히 변하지 않고 살면 오래 유지가 되겠죠? 처음에는 짧게 끝난 결혼 생활이 제 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늦게 성공한 어머니의 성공을 도우면서 빠르게 혼자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저 어머니의 성공을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선택한 결정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고도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내려야 하는 결정은 꼭 가장 빠른 때에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